저는 손주의 첫돌 잔칫날 집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안에서는 환한 웃음과 박수 소리가 이어졌지만 저는 문 밖에서 보따리를 꼭 쥔 채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죠. 그런데 아시나요? 몇 해가 흐른 뒤 그 집은 제 손주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아들은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고 사과했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 올해 68살입니다. 이렇게 낯선 이들 앞에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외아들 하나를 키워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아직 30이 되기도 전에 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혼자 살림을 꾸렸죠. 손이 얼얼하게 물을 다듬으며 하루 벌어 하루를 버텼던 나날들.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늘 마음 한쪽에서는 감사함과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손주의 첫 돌잔치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남기는 건 그저 이 억울함을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속으로 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 말을 다시 꺼내려니 참 마음이 쓰립니다. 손주 돌잔치 날이었어요. 그날만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직접 손으로 뜨개질해서 조끼를 만들어 보따리에 곱게 싸들고 갔죠. 아들이 좋아하겠지, 며느리 마음도 조금은 풀리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칫집 문 앞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발이 바닥에 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그 문 밖에서 혼자 서 있었죠. 왜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려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도 멀어졌고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30도 되기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평소 몸이 약했던 사람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은 몰랐죠. 어린 아기를 안고 장례를 치르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짧게 느껴졌던 시간입니다. 작은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힘내라는 말만 남기고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너무 날카롭게 칼로 베이듯 다가왔습니다. 힘내라니 내가 어떻게 힘을 내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영자야, 이제부터 내가 혼자서 다 해야 한다. 친정은 시골에다가 살림도 저보다 더 어려웠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친정으로 간다고 해도 결국 같이 힘들게 버텨야 했겠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살던 이 동네, 이 시장 근처에 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뭔가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장사도 한번 해본 적 없었고 아기는 울기만 하고 가진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같은 시장에 있던 이웃가게 언니가 남는 박스 하나를 내주면서 이거 깔고 앉아서 장사하라며 무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장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어렵게 살아도 아들만 바라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제 하루하루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물을 깎아서 내다 팔아야 했고, 여름에는 뜨거운 땡볕 아래 수건 하나 목에 걸치고 큰 소리로 외쳤죠. 무 사세요. 배추 사세요. 목이 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아들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이 어릴 땐 장사터 구석에 박스를 깔아 재웠어요. 잠깐만 안 보면 도망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곤 했죠. 그래도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 잘 크면 된다. 학교 보내자. 공부만 시키자. 그 생각으로 매일을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도 대학도 졸업까지 시켰어요. 등록금이 밀리지 않으려고 밤새 장사 끝내고는 새벽에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들이 합격증을 들고 집으로 뛰어오던 그날을요. 그날 아들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박힌 굳은 살도 허리에 쌓인 고통도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제 나도 좀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장에서 가게 문 닫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했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두근거려서 대충 있던 김치찌개에 고기도 넣고 반찬도 이것저것 더 챙기느라 분주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가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도 곱게 말리고 옷차림도 단정했고 은은하게 화장도 했더라고요. 딱 봐도 도시 느낌이 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쪽이 순간 움찔했어요. 제가 시장 일 끝내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서 있으니 그 아이 눈길이 살짝 아래로 스치듯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주 미묘한 눈빛이었지만 저를 한번 훑어보는 것 같아 마음이 괜히 쿡 찔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인사하며 살짝 미소를 보이긴 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히 나를 촌스럽게 여기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어색한 표정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저는 웃으며 손님 맞이하듯 말했어요. 그래, 그래. 반가워. 도훈이 여자친구구나?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영자야. 아들이 좋아서 데려온 아이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아직도 그날 그 아이의 첫인상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겉으론 참 예뻤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편하지가 않았죠. 처음 밥상 앞에 앉았을 때부터 묘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예의는 차리지만 계속해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말끝마다 요즘은이라는 말을 붙이더군요. 요즘은 다 외식 많이 해서 이런 집밥은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다 스몰 웨딩 하던데 부모님은 뭐 좋아하세요?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들이 이어졌지만 자꾸만 저를 멀리 밀어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묻지 않은 이야기들을 굳이 덧붙이며 나는 이렇게 세련됐고 당신네는 좀 다르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아들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치를 채지 못했죠. 엄마, 지연이 음식 입에 잘 맞대. 김치 맛있다고 칭찬했어. 그 말에 며느리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냥 맞춰드릴게요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돌아간 뒤
부엌에 홀로 앉아 멍하니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 집에 곧 큰 바람이 몰아치겠구나. 아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날 새벽부터 시장 사람들에게 빌려온 한복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나도 당당하자. 오늘은 울지 말자. 결혼식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신부 쪽 가족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양손에는 꽃다발과 선물이 가득했지요. 식장 직원들이 그쪽 가족들에게는 웃으며 인사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하지만 우리 쪽에는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랑 어머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겨우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잔칫집인데도 마음은 괜히 쓸쓸했습니다. 식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으니 친정 쪽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이 시어머니야? 조금 촌스럽네. 아들 얼굴만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기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더 크게 웃고 힘껏 박수쳤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아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날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뒤 작은 방에서 양가 가족이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부 쪽 부모님은 화려한 옷차림의 단정한 말투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는 낡은 한복 치마자락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각자 살아서 편해요. 시부모님이랑 함께 안 살아서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 듣기엔 큰 의미 없는 말처럼도 들렸지만 그 말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이 안 살아서 좋아요. 그 안엔 마치 절대 함께 살 일은 없을 거예요 라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죠. 이어서 며느리는 제 한복을 쓱 훑어보더니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중엔 이런 한복 말고 요즘 스타일로 입으셔야 해요. 요즘은 한복도 세련되게 나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리더군요. 거기서 화를 내거나 서운한 내색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밝게 웃고 넘겼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직 얘도 서툴러서 저러는 거겠지. 스스로를 계속 달래며 생각을 접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 그 불안한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세상이 다 내 것만 같았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 하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쫙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날 시장에서 샀던 상추랑 무도 그냥 바닥에 놓아둔 채 손만 덜덜 떨리더라고요. 정말이야? 진짜야?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이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밤마다 바늘로 아기 내복을 하나씩 떴습니다. 부드러운 털실을 사서 한 코 한 코 뜨면서 우리 손주가 입으면 따뜻하겠다 생각하며 웃음이 절로 났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도 다 알아봤어요. 영자 씨, 오늘따라 얼굴이 더 환하네. 손주 생긴다고 들었어. 축하해.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만 잘 크면 됐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손주까지 품에 안을 수 있다니 그 감격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 내복을 다 떠서 며느리 집에 가져갔습니다. 보따리에서 내복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지연아,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우리 아가 입으면 따뜻할 거야. 그런데 며느리가 한참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애매하게 굳는 겁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입혀요. 피부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 좋다니. 밤마다 손끝으로 정성 들여 만든 건데 그저 꾹 참으며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내 마음 담아서 만든 거야. 혹시 몰라서 가져왔으니 그냥 두렴. 그런데 며느리는 내복을 조심스레 받아서는 식탁 한쪽에 툭 올려놓더군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 집에 갈 때마다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찾아가도 아기는 자고 있어요. 아기가 예민해서요. 항상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손주가 생긴 게 이렇게 기쁠 줄 알았는데 왜 자꾸만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손주 돌잔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아들이 전화를 해서 엄마 우리 하율이 돌잔치해라고 말하는데 그날부터 밤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장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죠. 우리 손주 돌잔치야.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자 다들 웃으면서 영자 씨 얼굴에 꽃이 폈다. 하고 놀렸어요. 그날을 위해서 보따리 하나를 준비했어요. 시장 안에서 제일 좋은 배, 제일 좋은 밤을 골라서 손수 말리고 제가 직접 뜬 조끼도 챙기고 작은 금목걸이까지 샀습니다. 모아둔 돈에서 조금씩 꺼내 쓰면서 그래도 손주 첫 돌이니까 할머니가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며느리 마음도 조금은 풀리겠지. 서운했던 일들도 오늘만큼은 다 잊고 웃는 얼굴로 사진 한 장 찍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돌잔치 날만 기다렸어요. 돌잔치 전날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내일은 우리 손주 첫 번째 생일이네. 내가 꼭 가서 안아줘야겠다. 그 마음만으로도 설렘이 가득해서 어느새 아침을 맞이했어요.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감고 정성껏 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마주치는 분들께도 오늘 다녀올게요. 하며 손을 흔들었죠. 손주를 안아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식장 문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는 이미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이제 나도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문 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어머니 오시면 분위기 망쳐요. 친정 식구들도 다 와 있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발이 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곁에 서 있었지만 제 눈을 피하고만 있었습니다. 도훈아, 넌 왜 가만히 있니? 그렇게 물었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식장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사진 찍는 플래시 소리를 멍하니 들으며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는 아들과 며느리 집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받지 않았고 며느리 목소리는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와도 생일이 와도 내 집 앞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잠깐 들렀다 갈까, 손주를 데리고 찾아올까, 처음엔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영자 씨, 손주는 잘 크지?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잘 크지. 많이 컸을 거야. 사실 저는 그 아이 얼굴조차 알지 못했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피하는 걸 다들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집안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와 바람 부는 날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뿐이었죠. 저녁이 와도 밥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만 넣고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 사진이라고는 돌잔치 때 찍은 단체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진에서도 저는 문 밖에 서 있었죠. 안에 있는 손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흐릿하게 찍힌 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며느리 눈에는 내가 그렇게나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걸까? 적어도 한 번쯤은 전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한 번쯤은 어머니 식사라도 하러 오세요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 제 욕심이었을까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기대하지 말자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면서도 아침마다 문소리가 날 때면 혹시 아들이 왔나 싶어 달려나가 보곤 했습니다. 돌잔치가 지나고 몇 해 동안 그 집에서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명절이 와도 찾아오는 일 없었고 손주 얼굴은 사진으로도 볼 수 없었지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입에서 어머니란 다정한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눈도 맞추지 않던 애가 밝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간 반가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혹시 이제야 화해하려는 걸까 싶은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려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하율이가 할머니 찾았어요. 우리 애가 요즘 할머니 얘기만 해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가 저를 기억한다는 말에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다 풀리는 듯 했지요. 그런데 그 미소 저편 어딘가에는 왠지 모를 미묘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에서야 찾아왔을까요?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속내를 며느리가 찾아온 뒤로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전화 한 번 하지도 않던 아이가 요즘엔 하루 걸러 안부를 물어왔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니 댁은 따뜻해요? 요새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어머니 집도 그렇죠?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물음보다 집 이야기, 돈 얘기가 먼저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어머니 집 혹시 도훈 오빠 이름으로 돼 있죠? 아니,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제가 그렇게 답하자 잠깐 며느리 얼굴이 번쩍 빛나더라고요. 그러다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머니가 주인이시네요.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던 게 지금에서야 이해가 됩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손주 때문만은 아니었단 걸 그제야 알겠더군요. 며느리가 정말로 관심 있던 건 나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아껴 모은 이 집이었죠. 며느리의 태도가 왜 달라졌는지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시장에 갔다가 이웃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알게 됐죠. 영자 씨, 너희 집 아직도 영자 씨 이름이야? 아들 이름으로 안 바꿨다며?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응, 내 이름이지. 그런데 그게 왜? 그러자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는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더라. 너희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며느리가 전에 집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던 게 생각났죠. 그제야 모든 게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다정해진 것도 전화 자주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꼭 없는 사람 취급받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가 결국 내 재산 때문이었다니. 한숨만 나오고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그래, 이제 알겠네. 앞으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며느리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본 그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자. 내가 가진 걸 이제는 내 손으로 지키기로 했죠. 다음 날 망설임 없이 시장 문을 닫고 버스를 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툰 손으로 문을 열면서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올 줄이야 생각하면서요. 변호사 앞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이 집, 내가 평생 시장에서 힘들게 일해 마련한 집이라고. 요즘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된다며 집을 아들 이름으로 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안 되냐고 물었죠. 변호사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손주 이름으로 바로 증여를 하실 생각이냐고요. 예, 그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할머니랑 제대로 눈도 못 마주쳤지만 그래도 내 피가 섞인 아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아이가 편하게 살 수 있길 바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내 손이 그렇게나 떨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니 묘하게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이름이면서도 더 이상 내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며느리도 더 이상 욕심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카드가 된 셈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번 지켜보자. 누가 진짜 가족인지.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았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하율이 이름으로 집을 증여하신 거 맞죠? 왜 저한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참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 내주려고 한 거 아니잖니. 며느리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이 그 집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욕심내는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건 도저히 볼 수 없었다. 내 핏줄인 내 아들, 그 아이한텐 줄 수 있겠더라. 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 편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미움보다도 먼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잖아. 저도 모르게 아들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아줬으니 됐다. 그날 이후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앞에서 마지막으로 진심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더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죠. 어머니, 요즘은 뭐 드세요? 어머니, 다리는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말끝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따뜻하다기보다 왠지 싸늘하고 낯선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앞으로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이젠 힘든 일 내려놓으시고 편히 지내세요. 집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전부 알아서 할게요. 집 문제?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 아이의 눈길은 자꾸만 내 집의 벽과 창문을 훑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을 땐 어떤 걸 손대면 좋을지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진심으로 화해를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순간 이 아이가 정말 붙잡고 싶은 건 나도 손주도 아닌 바로 내 집이라는 걸.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먼저 판을 깔아주지. 그날 일부러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으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자주 올게요. 앞으로는 어머니 혼자 계시지 않게 할게요. 여기 우리 집처럼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 이제 내 마음을 말할 때가 됐구나 싶었거든요. 그래, 그럼 너희도 알아야겠다. 조용히 말을 꺼내자 두 사람 모두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이미 하율이 이름으로 증여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뭐라고요? 하율이 이름으로요? 그래. 내 손주 이름 앞으로 다 넘겼어. 너희 둘한테 줄 생각은 없다. 하율이가 크면 그때 알아서 사용할 거다. 이 말을 끝내자 며느리 입술이 덜덜 떨리더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바로 그때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알겠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시원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집안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아들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손주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이 다 시원했죠. 그동안 억울하게 삼켜왔던 것들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왜 가족끼리 이런 다툼을 겪어야 했을까?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고 밤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달라진 건 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손주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다 겪어봤으니 그 아이만큼은 울지 않는 아이로 컸으면 싶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지난 시간들을 모두 꺼내놓은 기분이에요.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뜨거워지지만 이제서야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참았다고 할지, 더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돌잔치장 문 앞에 서서 울고 있던 나 자신을 떠올리면 지금만큼은 마음이 후련해요. 조금 고소하기도 하고요. 이제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그 소리만 있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편지에 다 쓰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이만 데리고 혼자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손주 얼굴만 봐도 기뻤지만 억지로 웃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율이는 참 신기한 아이입니다. 처음 만난 날에도 전혀 낯가림 없이 제 무릎에 올라와 앉더군요. 할머니, 집이 크다며 소리치던 그 한마디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가끔 집안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립니다. 명절이면 아들이 직접 반찬을 싸서 찾아오고 하율이는 부엌까지 뛰어와 묻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말이지. 내 아빠가 어릴 적에도 좋아하던 맛이란다. 이제는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아이가 다시 오든 오지 않든 이제는 마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손주의 웃음만 바라봅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평생 붙잡고 있던 것이 집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하나였단 걸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웃는 손주 얼굴이 그 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